1988년 금강가의 가난한 어촌 마을 서해리. 이곳에서 45세의 과부 박순자 할머니의 고독한 삶은 마치 끝없이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은 바다에서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 할머니에게 허름한 초가집과 끝없는 슬픔만을 남겼다. 박 할머니는 개를 잡고 우렁을 캐며 생계를 유지했고 매일 낡은 쪽배에 몸을 맡긴 채 강 위를 떠다녔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저녁, 하늘이 찢어질 듯 바람이 울부짖고 천둥번개가 작은 마을을 뒤흔들었다. 박 할머니는 초가집 안에서 걱정스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강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빗속을 헤치고 강가로 달려갔다. 세차게 흐르는 물살 위로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 안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추위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부짖고 있었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박 할머니는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다. 살을 내는 듯한 물살이 할머니를 휩쓸었지만 남은 힘을 다해 바구니를 향해 헤엄쳤다. 사투 끝에 마침내 바구니를 붙잡아 아이를 무트로 끌어올렸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박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할머니의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아이는 계속 흐느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할머니는 급히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주고 집으로 데려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생강차를 먹였다. 아이는 차츰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가, 괜찮다. 무서워 마라. 할미가 돌봐줄게. 며칠 동안 박 할머니는 마을을 돌며 아이의 부모를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결국 할머니는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하고 아이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지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성아,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성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더니 할 하고 옹알거렸다. 그래, 할미 여기 있다. 할미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박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가슴 속에는 사랑이 넘실거렸다. 할머니는 오늘의 결정이 자신과 자신이 구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날 거칠었던 금강은 두 사람의 운명을 엮어주는 운명의 강이 되었다. 박 할머니와 지성이의 삶은 잔잔한 금강처럼 평화롭게 흘러갔다. 지성이는 건강하고 똑똑하며 착하게 자랐다. 자신을 구해 길러준 박 할머니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박 할머니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지성이는 항상 달려나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렀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지성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조금 피곤하구나. 하지만 우리 강아지 얼굴 보니 힘이 솟는다. 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지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느 날, 지성이가 7살 되던 해, 강가에서 놀다가 물가로 떠내려온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햇빛 아래 반짝이는 푸른 옥팔찌가 들어 있었다. 지성이는 옥팔찌를 들고 박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주었어요. 지성이가 신나서 옥팔찌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박 할머니는 옥팔찌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문득 팔찌 안쪽에 새겨진 기이한 글자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스쳤다. 지성아, 이 팔찌 잘 간직하거라. 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부터 지성이는 항상 옥팔찌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언젠가 이 팔찌가 친부모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지성이가 10살 되던 해,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들이 묘사한 아이는 왼팔에 별 모양의 점이 있었는데
지성이의 점과 똑같았다. 박 할머니는 몹시 불안했다. 애지중지 키운 손자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할머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성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 마라. 할미가 널 지켜줄 테니. 박 할머니는 지성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과연 낯선 사람들은 지성이의 진짜 가족일까? 지성이의 출생의 비밀은 어떻게 밝혀질까? 옥팔찌는 지성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은 바로 서울의 유력 가문인 이씨 집안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1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맸다. 이씨 집안의 큰어른인 이 할머니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지성이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지성이 팔의 별 모양 점을 어루만졌다. 내가 정녕 내 아들 민준이란 말이냐? 이 할머니가 목맨 소리로 물었다. 지성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할머니와 박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박 할머니는 지성이의 손을 꼭 잡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지성이가 정말 이 부잣집 아들이라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르신,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10년 전 강가에서 이 아이를 주었습니다. 아이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할머니는 지성이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옥팔찌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팔찌다. 내가 정말 민준이라면 이걸 알아볼 게다. 지성이는 이 할머니 손에 있는 팔찌와 자신의 팔찌를 번갈아 보았다. 두 팔찌는 똑같았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다. 이건 제 팔찌예요. 지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성이를 힘껏 껴안고 오열했다. 내 아들아. 드디어 찾았구나. 지성이도 이 할머니를 마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10년간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할머니. 지성이가 박 할머니를 돌아보며 목맨 소리로 불렀다. 박 할머니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가거라, 지성아. 그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지성이는 말없이 박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어디를 가든 자신에게 온 사랑을 다 준 할머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두 할머니와 손자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금강가에서 눈물의 이별이 이루어졌다. 지성이는 이제 이민준이라는 본명을 되찾고 이씨 가문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화려하고 편리한 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사랑하는 부모님, 넓은 자기 방, 값비싼 장난감, 하인들이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했다. 그것은 박 할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박 할머니 댁에 다녀오고 싶어요. 민준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말했다. 이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스쳤다. 아들아, 박 할머니는 이제 안 계신단다. 이씨 부인이 목맨 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안 계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씨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떠난 후 박 할머니는 중병을 앓으시다. 미소를 머금고 편안히 가셨단다. 민준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상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할머니, 민준이는 허망하게 박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이씨 부부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들의 슬픔을 이해했다. 민준이가 상처받을까 봐 이 사실을 숨기려 했었다. 아들아, 박 할머니는 널 정말 사랑하셨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 이씨 부인이 민준이를 안고 위로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어머니의 옷깃을 적셨다. 박 할머니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훌륭하게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일주일 후, 이씨 부부는 민준이를 데리고 서해리 마을로 박 할머니의 묘를 찾아갔다. 작은 무덤 앞에 선 민준이는 박 할머니가 좋아하던 하얀 백합 한 다발을 놓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를 항상 기억할게요.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박 할머니의 속삭임 같았다. 민준이는 박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임을 알았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새로운 삶에 점차 적응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박 할머니와 함께했던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금강가에서의 힘겨웠던 나날들, 박 할머니가 아껴 모아 차려주신 소박한 밥상, 매일 밤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10년 전 서해리 마을로 자신을 찾아왔던 남자를 우연히 다시 만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씨로 이씨 집안의 집사였다. 김 집사는 민준이가 발견된 후 퇴직했었다. 도련님, 김 집사가 반갑게 불렀다. 민준이도 김 집사를 알아보고 무척 기뻐했다. 두 사람은 길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아저씨? 민준이가 물었다. 김 집사는 민준이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다. 민준이가 어릴 적 실종된 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계모가 꾸민 음모였다. 계모요?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그런 가능성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이씨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도련님을 해치려 했던 겁니다. 김 집사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사람을 시켜 도련님을 바구니에 넣어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다행히 박 할머니께서 도련님을 구해주신 거지요. 민준이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의 끝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김 집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여자의 죄를 밝힐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집사와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민준이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어두운 비밀을 드러냈다.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계모와 어떻게 맞설 것인가?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김 집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계모 최 여사를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 여사는 여전히 다정하게 민준이를 대했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그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장은 아들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어릴 적 실종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나요? 민준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사장은 깜짝 놀랐다. 아들이 이 일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너 누구에게 들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장은 한숨을 쉬고는 민준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말은 김 집사의 이야기와 일치했다. 민준이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머니, 계모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무 눈이 멀어 그 여자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계모의 거짓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자책할 뿐이었다. 다음 날, 민준이는 김 집사와 함께 최 여사를 찾아갔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최 여사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이 집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민준이가 사라지길 바랐다. 최 여사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민준이는 말없이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혐오스러웠다. 어째서 남편의 친아들을 그렇게 무참히 해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러셨어요? 민준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친어머니가 질투나서. 이 사장이 항상 그 여자만 더 사랑하는 걸 견딜 수 없었어. 최 여사가 소리쳤다. 민준이는 더 이상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돌아섰다.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이 잔인한 진실은 모성애에 대한 믿음과 가족의 따뜻함마저 앗아갔다. 그는 세상의 흐름 속에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다. 계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민준이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다. 예전처럼 밝게 웃거나 말하지 않았다. 대신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이었다. 최 여사를 피했고, 아버지와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아들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들이 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김 집사를 찾아갔다. 아저씨, 저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민준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집사는 놀랐다. 여기를 떠난다니? 어디로 가고 싶은 게냐?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이곳은 저를 숨막히게 해요. 민준이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 집사는 민준이의 심정을 이해했다. 이 집에 머무는 것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 과거를 찾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을 이었다. 제 친어머니에 대해, 박 할머니와 살기 전 제 삶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도와주마. 김 집사는 민준이에게 친어머니에 대해 아는 얼마 안 되는 정보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한서연으로 아름답고 착한 여자였다. 그녀와 이 사장은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두 사람은 반대를 무릅쓰고 함께했고 민준이는 그 사랑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사는 중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민준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친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었을 줄은 몰랐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어머니 묘를 찾으러 갈 거예요. 민준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집사는 한 여사의 묘소를 찾는 것을 돕기로 했다. 그것이 이 불행한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알았다. 이시 집안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민준이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새로운 여정이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를 찾아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민준이는 몇 벌의 옷과 김 집사가 준 얼마 안 되는 돈이 든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호화로운 저택을 나섰다. 아버지나 계모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과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편지만 남겼다. 김 집사와 함께 민준이는 친어머니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어머니의 이름 한서영과 그녀의 고향이 북쪽의 가난한 시골 마을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여러 마을을 떠돌며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찾는 과정은 몹시 힘들고 고단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김 집사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물론이지. 포기하면 안 돼.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한 여사를 아는 사람을 찾았다.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사는 백발의 할머니였다. 서연이. 착하고 불쌍한 아이였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할머니, 저희 엄마 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먼 산 정상을 가리켰다. 저기 산 위에 있단다. 여러 해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지. 민준이와 김 집사는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서둘러 갔다. 산 정상, 푸른 나무들 사이에 황량하고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다. 민준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엄마, 제가 왔어요.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훌륭하게 살게요. 김 집사는 곁에 서서 말없이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운명이 안타까웠다. 민준이는 너무 많은 고통과 상실을 겪었지만 그의 의지와 용기로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친어머니를 찾는 여정은 끝났지만 민준이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과거의 일부를 찾았고 그것이 미래의 길을 더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었다. 어머니 묘를 다녀온 후 민준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과거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이와 김 집사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씨 집안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바로 서해리 마을에서 어린 시절 금강가에서 함께 놀던 친구 지수였다. 민준아, 너 정말 민준이 맞니? 지수가 소리치며 달려와 민준이를 와락 껴안았다. 민준이도 지수를 다시 만나 무척 놀랐다. 지수야, 여기서 널 만날 줄은 몰랐어. 지수는 민준이에게 그가 떠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패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항상 민준이를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그리워했다고. 내가 부잣집 도련님이 되었다는 소식 들었어. 지수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부자면 뭐하니? 난 여전히 옛날의 민준이야. 민준이는 지수에게 자신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일들, 계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일, 친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정말 안타깝다. 민준아, 지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과거는 지나갔으니 앞을 보고 내 자신을 위해, 박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내 어머니를 위해 훌륭하게 살아. 지수의 말은 민준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항상 자신을 걱정하고 함께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따뜻함을 느꼈다. 이 우연한 만남은 민준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곁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다.
민준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굳건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지수의 격려에 힘입어 민준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씨 집안에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자립하고 싶었다.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던 지수는 그에게 미술가의 길을 가보라고 제안했다. 너 그림 정말 잘 그리잖아, 민준아. 미대에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어때? 지수가 제안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한번 해볼게. 지수의 도움으로 민준이는 입시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준이는 그림 실력을 연마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김 집사도 항상 곁에서 그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어디 있니? 집으로 돌아오너라. 이 사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 아버지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민준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해한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다오.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지.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어쨌든 이 사장은 그의 아버지였고 그를 매우 사랑했으며 그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이 사장이 민준이를 찾아왔다. 두 부자는 작은 월세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뭘 할 생각이니, 민준아? 이 사장이 물었다. 미대에 가고 싶어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이 사장은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다. 아빠는 널 응원한다. 내 꿈을 줬거라, 아들아. 민준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느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부자간의 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만남은 민준이의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아물게 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친구도, 그리고 좇을 꿈도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는 시험 준비에 온 정신을 쏟았다. 지수는 자주 그를 찾아와 함께 공부하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김 집사도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 집사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민준이가 걱정스레 물었다. 김 집사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했다. 황급히 김 집사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는 이 사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아버지, 민준이가 울부짖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으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김 집사는 민준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방금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영원히 떠나버렸다. 지수도 비보를 듣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이를 안고 위로했다. 민준아, 힘내. 이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실 거야.
지수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 사장의 장례식은 슬픔 속에 치러졌다. 민준이는 넉나간 사람처럼 아버지의 영정 옆에 말없이 서 있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을 후회했다. 장례식 후, 민준이는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이씨 집안 변호사가 이 사장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이 민준이와 최 여사에게 똑같이 분배될 것이라고 알렸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여자에게 재산을 남겼을까? 이 유언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새로운 미스터리가 나타나 민준이의 삶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계모가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왜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재산을 남기셨죠? 그 여자는 저를 해치려 했는데요. 민준이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이 사장님의 합법적인 유언입니다.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요? 민준이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편지 한 통을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다. 이것은 이 사장님께서 도련님께 쓰신 편지입니다.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다. 아버지의 필체는 또렷하면서도 다정함이 묻어났다. 사랑하는 민준아, 내가 아빠에게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계모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아들아, 아빠를 이해해다오. 아빠는 최 여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여자도 결국 아빠의 아내였고 오랜 세월 아빠 곁을 지켜준 사람이다. 아빠는 그 여자가 가난하고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빠는 또한 내가 아빠의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안다. 너는 강하고 독립적인 아들이니까. 아빠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아.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것이 아빠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원한이나 증오를 원치 않았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민준이는 유언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문득 중요한 세부 사항을 깨달았다. 유언장에는 만약 민준이가 최 여사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재산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고, 그것이 최 여사의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마침내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최 여사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민준이는 카페에서 최 여사를 만났다. 최 여사는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로 나타났다. 민준이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할지 몰랐다. 나에게 할 말 있니?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는데 동의합니다. 최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민준이가 말을 이었다. 최 여사는 깜짝 놀랐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도시를 떠나시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준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가 이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다.
왜? 왜 내가 떠나길 바라니? 최 여사가 더듬거렸다.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민준이가 증오에 찬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한때 저를 죽이려 했던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도시에 더 이상 머무를 면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다. 동의한다. 최 여사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일어나 떠나려 했다. 잠깐만, 민준아, 최 여사가 다급하게 불렀다. 민준이가 돌아섰다. 내가 미안하다. 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 내가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 내가 날 용서해주길 바란다. 민준이는 말없이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최 여사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의 모습은 번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악독한 계모의 그림자가 없는 장이었다. 과연 민준이는 지나간 풍파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최 여사가 떠난 후 민준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학업에 집중했고 미대 입시 결과도 매우 좋았다. 꿈에 그리던 회화과에 합격했다. 민준이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서 소박하게 살았고 박할머니와 친어머니의 묘를 자주 찾았다. 어느 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는 궁금해서 편지를 열어 읽었다. 편지는 자신을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하는 향이라는 여자가 쓴 것이었다. 민준아, 지금 너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 내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내 진짜 친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인 강민혁 씨다. 그분과 내 어머니는 한때 열렬히 사랑했지만 오해로 인해 헤어졌다. 내 어머니는 홀로 너를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내 아버지 이 사장님은 강 사장님의 절친한 친구였고 너를 입양하여 이 사실을 수년 동안 숨겨왔다. 강 사장님은 여전히 너를 찾고 계신다.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렴. 민준이는 편지를 다 읽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사실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사장님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친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왜 그분은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항상 간직해온 부모님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문득 사진 속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수년 동안 자신을 길러준 것에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준이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망설였다. 과연 향이라는 여자에게 연락해야 할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아버지를 찾아야 할까? 어려운 결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민준이는 향이라는 여자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따뜻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원을 확인한 후 향 씨는 민준이에게 작은 찻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민준이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향 씨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귀품이 느껴졌다.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민준이구나, 향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민준입니다. 아주머니는? 나는 향이라고 한다.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내 어머니의 친구이기도 했지. 향씨가 약간 목맨 소리로 말했다. 향씨는 민준이에게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그들을 갈라놓았던 안타까운 오해, 어머니의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나날들, 그리고 이 사장님이 그를 어떻게 입양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내 친아버지 강민혁 사장님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셨단다. 사방으로 너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지. 향씨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그분은 너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 민준이는 말없이 귀 기울여 들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자신의 삶 뒤에 그렇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향씨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분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향씨는 민준이를 해변가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데려갔다. 중후한 풍채의 중년 남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랑과 기대가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민준이냐?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연결고리, 이 사장님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성스러운 부정을 느꼈다.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아버지.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불렀다. 남자는 다가와 민준이를 와락 껴안았다. 두 부자는 서로를 안고 오열했다. 수많은 세월을 격한 운명적인 만남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민준이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다시 열렸다.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민준이는 친아버지 강민혁 사장의 해변가 저택으로 맞아들여졌다.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민준이는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방금 되찾은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강 사장은 민준이에게 오래전 자신과 민준이 어머니를 갈라놓았던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아버지는 사업차 멀리 나가 있어 내 어머니를 자주 보러 오지 못했다. 어떤 자가 이를 이용해 내 어머니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오해하게 만들었지. 강 사장이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 내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 그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민준이가 물었다. 강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였던 조 씨라는 자다. 그 자는 아버지를 질투해서 아버지의 행복을 망치려 했지. 그럼 지금 그 자는 어디 있나요? 민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 일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했다. 아버지가 수년 동안 그 자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어. 강 사장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부모님의 행복을 망친 자를 찾아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는 친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강 사장은 민준이 어머니에게 미처 다 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민준이에게 쏟았다. 민준이가 회화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지지했고,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민준이도 새로운 삶, 새로운 아버지에게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책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 사장님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사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자신이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민준이는 다만 이 사장님이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랄 뿐이었다. 민준이의 삶은 평온을 되찾은 듯했지만 풍파는 다시 한번 닥쳐왔다. 어느 미술 전시회에서 민준이는 결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자를 우연히 마주쳤다.
바로 그의 계모 최 여사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하고 창백해 보였다. 민준아.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이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를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최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민준이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아버지 이 사장님. 그분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최 여사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자살하셨어. 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분은 자신이 수년 동안 너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편지를 남기셨어. 내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너에게 숨긴 것에 대해 괴로워하셨지. 민준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1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준 양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자살했다니. 심장이 멎는 듯했다. 고통과 후회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만약 이 사장님에게 진실을 더 일찍 말했다면, 만약 그를 용서했다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여사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진실을 알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길 바랐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잔인한 진실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두 아버지를 모두 잃었다. 한 사람은 오해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극으로 가득 차 있을까? 잠든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돌아와 그를 괴롭혔고, 지나간 고통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최 여사의 고백은 민준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사장님의 죽음이 간접적으로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책하고 괴로워했다. 학업도 소홀히 하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강 사장은 아들 걱정이 태산 같았다. 민준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민준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 사장님은 널 사랑하셨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실 게다. 강 사장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그분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만약 제가 그분께 진실을 더 일찍 말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강 사장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다독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아. 그건 운명이었어. 이 사장님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신 거야.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그러나 강 사장의 위로도 민준이 마음속의 고통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는 마치 엄청난 죄책감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수가 민준이를 찾아왔다. 초췌하고 생기 없는 그의 모습에 지수는 몹시 마음 아파했다. 민준아, 힘내야. 너에겐 강 사장님도 있고 나도 있잖아. 우린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슬픔에 잠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난 죄인이야. 지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굳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민준아.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야. 난 내가 이 일을 극복할 거라고 믿어. 지수의 격려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민준이는 지수의 진심 어린 따뜻한 우정을 느꼈다. 더 이상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과거에 당당히 맞서고 미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했다. 지수와 강 사장의 격려 덕분에 민준이는 점차 기운을 되찾았다. 학교로 돌아가 회화의 열정을 계속 추구했다. 마음속의 울분과 슬픔을 해소하려는 듯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의 그림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과 비상하려는 열망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의 미술 교수이자 유명 화가인 분이 그의 그림을 보았다. 교수는 민준이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네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네. 민준 군, 교수가 말했다. 자네 그림은 아주 특별해. 자네의 깊은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어. 교수의 칭찬은 민준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회화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학생 미술 전시회에서 민준이의 그림 한 점이 유명 미술 수집가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 그림을 매우 높은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수집가가 말했다.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군요. 민준이는 매우 놀랍고 기뻤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을 줄은 몰랐다. 그림 판매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민준이의 그림에 대한 소식은 신문에 실렸다. 강 사장은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아, 강 사장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찾았어. 민준이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터널 끝에서 빛을 찾은 것 같다. 고통과 상실을 극복하고 삶의 기쁨과 열정을 찾았다. 미래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극복할 만큼 강하다고 믿었다.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훌륭하게 살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밝은 그림을 그릴 것이다. 미술계에서 민준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그의 작품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은 듯했다. 어느 날 민준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은 자신을 최 여사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최 여사가 중병으로 위독하여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 여전히 최 여사를 원망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그녀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병원으로 최 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최 여사는 병상에 누워 초췌하고 쇠약해 보였다. 민준이를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민준아. 내가 미안하다. 최 여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고통을 준 거 안다. 내가 날 용서해 주길 바란다. 민준이는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연민이 차올랐다. 어쨌든 그녀는 한때 자신의 계모였고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었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최 여사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맙다. 민준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물었다. 최 여사는 베개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가 간직했으면 하는 물건이다. 민준이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옥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그의 친어머니 한서연 씨가 쓴 것이었다. 민혁 씨, 이 사실을 당신에게 숨겨서 미안해요. 진실을 알면 당신이 몹시 괴로워할 거라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에 대해 당신이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제발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이가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강 사장의 친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친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이 비밀은 너무나 커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최 여사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친엄마다. 민준아,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민준이의 삶은 다시 한번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민준이는 말없이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백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항상 원망했던 계모가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그렇다면 상자 속 어머니의 편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민준이의 의문을 알아챈 듯 최 여사가 설명했다. 그 편지는 가짜야. 내가 당신 아버지와 강 사장님을 갈라놓기 위해 쓴 거지. 난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분은 내 어머니만 사랑했어. 질투심에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 내가 잘못했어, 민준아. 내 자신의 행복을 망쳐버렸어. 그럼 왜 저를 버리셨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난 당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조 씨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어. 그 자는 내 비밀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 너를 버리라고 강요했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어. 난 당신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동의했어. 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와 헤어져야 했을 때 몹시 괴로웠어. 항상 너를 지켜보고 몰래 너를 보호했지. 내가 옛날에 주었던 옥팔찌는 바로 내가 강물에 떠내려 보낸 거야. 언젠가 내가 그것을 찾고 나를 찾길 바라면서. 민준이는 손에 든 옥팔찌와 최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과거의 조각들이 점차 맞춰졌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모든 것을 그를 위해 했다. 엄마!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불렀다. 최 여사는 미소 지으며 민준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미안하다, 민준아. 너에게 온전한 어린 시절을 주지 못했어. 내가 날 용서해주길 바란다. 민준이는 최 여사를 와락 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엄마를 용서해요, 엄마. 최 여사는 눈을 감았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죄책감의 짐에서 벗어나 아들의 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다. 운명의 매듭이 풀리면서 민준이에게 고통스럽지만 성스러운 모성애로 가득 찬 진실을 안겨주었다. 최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이는 슬펐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과거에 대해, 친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잘못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회화 경력과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그의 작품은 국내외 여러 대형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해치고 간접적으로 이 사장님의 죽음을 초래한 조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민준이를 괴롭혔다. 그는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결심했다. 강 사장은 민준이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 역시 옛 연인과 절친한 친구의 복수를 위해 조 씨를 찾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단서를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수색은 어렵고 위험했다. 어느 날, 이 사장님 집안의 충직한 집사였던 김 집사가 민준이를 찾아왔다. 도련님, 조 씨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 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자를 찾았나요? 민준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 자가 숨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김 집사가 말했다.
그 자는 작은 섬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와 강 사장은 즉시 그 섬으로 떠났다. 조 씨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조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이 어머니를 해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범죄도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 하지만 민준이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사장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었다. 이 늙은이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다. 내가 배우라는 것도 알아챈 모양이다. 이 비밀을 누설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민준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조 씨는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버지를 직접 살해한 것이었다. 그가 바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자였다. 민준이 마음속의 분노가 격렬하게 타올랐다. 그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제23장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촘촘하다. 조 씨의 일기장을 손에 쥔 민준이와 강 사장은 그를 고발할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경찰에 연락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국제경찰이 조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격은 여러 달 동안 여러 나라에 걸쳐 이어졌다. 조 씨는 매우 교활했다. 그는 계속해서 거처를 바꾸고 여러 가명을 사용하여 숨어 다녔다. 그러나 마침내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촘촘했다. 그는 다른 나라로 도피하려던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조 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민준이는 안도감과 통쾌함을 느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의 어머니와 이 사장님은 명예를 회복했다. 민준이는 조 씨의 재판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 재판에서 조 씨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강 사장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민준이 어머니를 해쳤고 비밀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 이 사장님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미안합니다. 조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알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조 씨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법원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재판 후 민준이는 이 사장님의 묘를 찾았다. 그가 좋아하던 하얀 백합 한 다발을 묘에 놓았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어요.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편히 쉬세요. 강 사장은 곁에 서서 말없이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옛 연인과 절친한 친구의 죽음이 마침내 보상받았다. 과거는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민준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는 인생의 어두운 장을 닫고 더 밝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회화 경력에서 더욱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그의 작품은 수집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의 삶은 부유하고 풍족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다. 어느 날 지수가 민준이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이룬 성공을 축하했다. 민준아, 내가 해냈구나. 지수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꿈을 이뤘어. 민준이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수야. 모든 것이 너와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해준 덕분이야. 지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문득 진지해졌다. 민준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민준이가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너를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자신과 지수 사이에 그런 감정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지수를 절친한 친구, 동반자로 여겼다. 지수야. 민준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굳게 말했다. 내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 알아. 내 곁에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너를 돌보고, 너를 사랑하고 싶어. 민준이는 지수를 바라보며 감동했다. 지수가 바로 자신이 항상 찾아 헤매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으며 항상 자신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지수야. 민준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행복이 넘실거렸다. 수많은 풍파 끝에 민준이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늦었지만 충분하고 달콤한 행복이었다. 사랑, 격려, 그리고 항상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밝은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와 지수의 사랑은 소나기 뒤 새싹처럼 피어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콤한 순간들을 선사하며 다채로운 사랑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갔다. 강 사장도 아들이 행복을 찾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지수를 친딸처럼 여겼다. 어느 날, 강 사장은 민준이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민준이에게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이것은 너희 두 사람이 정식으로 사귀게 된 것을 기념하여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강 사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민준이의 시선을 더욱 끈 것은 목걸이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였다. 이 글자는 옛날 금강가에서 주었던 옥팔찌에 새겨진 글자와 똑같았다. 아버지, 이 목걸이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다. 강 사장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슬픈 기색이 스쳤다. 이 목걸이는 내 어머니 것이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주신 거지.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옥팔찌, 하나는 그가 주었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간직했던 것은 한 쌍이었단 말인가? 이것이 운명이란 말인가? 강 사장은 민준이에게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여자였다. 그분은 너를 매우 사랑했고 언젠가 내가 이 목걸이를 찾고 아버지를 찾을 것이라고 항상 믿으셨지. 민준이는 손에 든 옥팔찌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목걸이를 어머니에 대한 성스러운 기념물로 항상 간직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마침 그때 지수가 민준이 집에 놀러왔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지수에게 아버지의 선물을 자랑했다. 지수가 민준이 손에 있는 옥팔찌를 보자 갑자기 놀라서 소리쳤다. 이 목걸이. 나도 똑같은 거 있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똑같은 옥팔찌를 꺼냈다. 새로운 비밀이 다시 밝혀지면서 민준이와 지수는 몹시 놀랐다. 과연 이 두 목걸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어떤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민준이와 지수는 손에 든 두 개의 옥팔찌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 기이한 우연의 일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내가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민준이에게 자신의 목걸이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 엄마에 대한 기념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지. 민준이와 지수는 의욕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연 지수의 어머니와 민준이의 어머니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똑같은 두 개의 옥팔찌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그들은 지수의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지수의 외할머니를 찾아갔다. 외할머니는 80세가 넘은 노인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민준이와 지수를 만나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지수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김수연으로 아름답고 착한 여자였다. 김 여사는 한때 강민혁이라는 남자를 사랑했지만 오해로 인해 헤어졌다고 했다. 민혁. 강민혁, 민준이가 놀라서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건 바로 자기 친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던가?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은 한때 매우 깊이 사랑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헤어지고 말았지. 외할머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이와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남자는 바로 강 사장이었고 여자는 지수와 똑같이 생겼다. 민준이와 지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바로 민준이 어머니의 쌍둥이 자매였던 것이다. 두 개의 옥팔찌는 그들 사이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촌이었다. 그럼 우린 사촌이란 말이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지수야. 우린 사촌이야. 운명은 정말 얄궂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촌이라니. 완벽해 보였던 두 조각이 결코 맞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사랑이 이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자신과 지수 사이의 혈연관계를 알게 된 민준이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막 피어나던 사랑이 이제 너무나 큰 장애물에 직면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절망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촌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온전한 행복에 대한 꿈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민준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지수가 목맨 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지수를 품에 안고 다독였다. 나도 모르겠어, 지수야.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각자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민준이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수야, 우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수는 민준이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널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 지수야. 우린 이루어질 수 없어. 지수는 민준이를 꼭 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민준아.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민준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역시 지수를 매우 사랑했지만 인륜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미안해, 지수야.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우린 친구로 지내는 게 어때? 지수는 민준이를 놓아주었다. 슬픔에 잠긴 눈빛이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그들은 말없이 헤어졌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갔다. 운명의 갈림길이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았고 각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과연 시간이 이 고통을 달래줄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눈물의 이별 후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수와 헤어진 후 민준이는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다. 창작의 영감을 잃었고 그의 그림은 어둡고 차가워졌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은둔 생활을 했다. 강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강 사장은 아들 걱정이 태산 같았다.
민준이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그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민준아, 힘내야 한다. 인생에는 아직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강 사장이 권했지만 민준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어느 날 김 집사가 민준이를 찾아왔다. 초췌하고 생기 없는 그의 모습에 김 집사는 몹시 마음 아파했다. 도련님, 박 할머니를 위해, 이 사장님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도련님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김 집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들은 모두 도련님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김 집사의 말은 민준이를 일깨웠다. 더 이상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민준이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그의 그림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우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 대신 낙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사랑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그렸다. 지수도 점차 이별의 아픔을 극복했다. 일에 집중했고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민준이와 지수는 항상 서로를 응원하며 지켜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항상 서로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었다. 몇 년 후, 민준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유명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수집가들에게 수백만 달러에 팔렸다. 강 사장은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비록 지수가 곁에 없었지만 민준이는 삶과 예술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민준이는 파리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유명 화가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다. 민준이는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설렜다. 전시회에서 민준이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검은 긴 머리, 크고 동그란 눈, 그리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지수와 매우 닮았지만 성숙하고 매혹적인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민준이는 넋을 잃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민준입니다. 민준이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도 화가였고 베트남에서 와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었다. 민준이의 재능을 매우 존경했다. 민준이는 유진 곁에 있을 때 매우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똑똑하고 재치 있었으며 그와 예술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회화에 대해, 삶에 대해, 꿈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이 웃을 때마다 민준이는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유진이 독립적이고 강하며 개성 넘치는 다른 여자라는 것도 깨달았다. 과연 운명이 지수와의 이별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유진을 만나게 한 것일까? 이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까? 민준이와 유진은 전시회 이후 더 자주 만났다. 함께 파리 거리를 거닐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이는 유진 곁에 있을 때 매우 즐겁고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고, 과거의 슬픔을 잊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유진을 볼 때마다 민준이는 지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의 얼굴, 미소, 심지어 말투까지도 지수와 매우 닮았다. 이것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하면서도 괴롭게 했다. 어느 날, 민준이와 유진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다.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 앞에 서서 유진이 갑자기 물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진에게 지수와의 사랑 이야기,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았던 얄궂은 혈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유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유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 앞을 보세요. 민준이는 유진의 이해심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유진 씨, 민준이가 말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유진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문득 달라졌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요? 민준이가 물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제가 바로 지수예요.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자기 귀를 의심했다. 유진이 바로 지수라니. 하지만 왜? 지수는 설명했다. 오빠와 헤어진 후 프랑스로 유학 왔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과거를 잊고 싶었고 오빠를 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항상 오빠를 그리워했어요. 민준 오빠. 민준이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모습이 이제 바로 눈앞에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민준이는 말없이 지수를 바라보았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다. 연인을 다시 만난 기쁨과 혼란스러움, 당혹감이 뒤섞였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굳게 말했다. 미안해요, 민준 오빠. 오빠를 속인 건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사촌이잖아. 민준이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준 오빠. 우린 사촌이 아니에요.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수는 민준이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지수의 외할머니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지수의 어머니는 민준이 어머니의 쌍둥이 자매가 아니었다. 외할머니는 민준이와 지수를 갈라놓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 왜 할머니는 그런 짓을 하신 거야? 민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지수는 설명했다. 우리 외할머니는 항상 우리 엄마와 오빠 아버지의 관계를 반대하셨어요. 오빠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오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역사가 반복될까봐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팔찌는? 민준이가 물었다. 지수는 자신의 오팔찌를 꺼내 민준이에게 보여주었다.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똑같은 걸 2개 만드셔서 하나는 저에게, 하나는 오빠에게 주셨죠. 민준이는 손에 든 2개의 오팔찌와 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사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었다. 끝없는 행복이 민준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지수야, 민준이가 지수를 와락 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우리 함께할 수 있어. 지수도 민준이를 꼭 껴안고 오열했다. 수많은 풍파 끝에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밝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와 지수는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사랑을 공개했다. 강 사장은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되찾은 것을 보고 매우 행복해했다. 2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내가 행복을 찾아서 정말 기쁘다, 민준아. 강 사장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이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지수는 강 사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준이와 지수는 박 할머니, 이 사장님, 그리고 최 여사의 묘도 찾았다. 그들에게 향을 피우고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행복을 찾았어요. 민준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훌륭하게 살게요. 1년 후, 민준이와 지수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가족, 친구, 동료들의 축복 속에 치러졌다. 민준이와 지수는 예복을 입고 빛나며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나누었다. 사랑해, 지수야. 민준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항상 너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할게. 나도 사랑해, 민준 오빠.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항상 오빠 곁에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게. 그들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었다. 수많은 풍파 끝에 민준이와 지수는 마침내 온전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복의 항구에 이르렀다. 새롭고 아름다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33장 생명의 은혜. 민준이와 지수의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예술의 열정을 추구했다. 민준이는 회화 경력에서 계속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지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여자는 자신을 박 여사라고 소개하며 민준이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민준이는 박 여사를 카페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박 여사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소박한 옷차림에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민준이구나. 박 여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민준입니다. 아주머니는? 박 여사는 미소 지었다. 내가 바로 옛날 금강에서 너를 구한 사람이다. 민준이는 망연자실했다. 박 여사가 바로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할 양어머니 박 할머니였던 것이다. 하지만 왜? 박 할머니는 설명했다. 너를 구한 후 내가 중병을 앓았다. 너에게 병을 옮길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시켜 너를 이시 집안으로 보낸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 할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요. 박 할머니는 민준이를 다독였다. 알고 있다. 민준아.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 민준이는 박 할머니를 자신과 지수가 함께 사는 집으로 모셨다. 그들은 할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며 할머니가 겪었던 힘든 세월과 부족했던 사랑을 보상해 주었다. 박 할머니는 자손들 곁에서 살게 되어 매우 행복했다. 마침내 민준이는 옛날 자신을 구해준 양어머니의 생명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조각이 채워지면서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을 안겨주었다. 민준이의 삶은 아내와 양어머니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흘러갔다. 그의 경력은 점점 더 발전하여 세계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작품은 여러 나라에 전시되었다. 지수도 패션 분야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어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수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임신한 것이었다. 지수는 민준이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는 기쁨에 겨워 아내를 꼭 껴안고 배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민준이가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박 할머니도 자신이 증조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민준이와 지수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할머니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졌다. 내가 증손주를 보게 되다니 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민준이와 지수는 지수와 뱃속의 아기를 돌보는 데 온 시간을 쏟았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아기에게 말을 걸며 건강하고 똑똑하게 태어나기를 바랐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민준이와 지수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이와 지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쁨이 가슴속에서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은 곧 귀여운 쌍둥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2배로 커졌다. 이것은 삶이 그들에게 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었다. 수많은 풍파와 시련 끝에 9달 열흘간의 임신 기간 끝에 지수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쌍둥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민준이는 아들에게 하늘의 은혜라는 뜻의 하은, 딸에게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뜻의 하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과 땅이 그에게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 박 할머니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웠다. 이제 손주도 있고 증손주도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다. 2 아이가 내 어릴 때랑 똑 닮았구나, 민준아. 박 할머니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품 안에서 잠든 2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온전하다고 느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고, 성공적인 경력이 있었고, 항상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은이와 하선이는 부모님과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착하고 똑똑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다. 하은이는 아버지처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하선이는 어머니처럼 패션 디자인에 열정을 보였다. 민준이와 지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탐험하게 했다.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 왜 우린 똑같은 목걸이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민준이와 지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극복했던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그들을 엮어준 운명의 2 오팔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하은이와 하선이는 동그란 눈으로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빛을 발한 기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 행운아인 아이들은 그 사랑의 결정체이자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의 증거였다. 여러 해 후, 민준이와 지수는 예술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예술가가 되었다. 하은이와 하선이도 성장하여 부모님의 뒤를 이어 재능 있는 화가와 디자이너가 되었다. 박 할머니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며 자손들 곁에서 기쁨을 누렸다. 어느 날, 민준이가 박 할머니의 옛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조씨라는 남자가 박 할머니에게 쓴 것이었다. 순자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준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 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부디 간직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사랑의 유일한 기념물입니다. 조씨가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박 할머니와 잘생긴 젊은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민준이는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어머니를 해치고 간접적으로 이 사장님의 죽음을 초래한 조씨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렇다면 박 할머니와 조씨는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단 말인가?
민준이는 편지와 사진을 지수에게 가져가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비밀에 대해 생각했다. 비록 조 씨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역시 한때 박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다. 인생은 정말 얄궂었다.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다. 민준이와 지수는 조 씨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원하는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현재에 살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싶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지수, 하은이, 그리고 하선이는 함께 박 할머니, 이 사장님, 최 여사, 그리고 조 씨의 묘를 찾았다. 각 무덤에 싱싱한 꽃다발을 놓았다. 우린 항상 모든 분들을 기억할 거예요. 민준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사랑의 원은 닫히면서 그들에게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안겨주었고 그 원은 계속해서 열려 다음 세대로 퍼져나갈 것이다. 인생은 다채로운 그림과 같아서 행복의 밝은 색조도 있지만 고통과 상실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항상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일깨워준다. 시련에 당당히 맞서고 역경을 극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고.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해방하여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결국 사랑과 관용이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야기꾼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료이지만 저희 제작진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좋아요 하나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